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성동문화원, 성동문화재단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강을 좀 준비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 사회의 미디어 정보 권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어려운 얘기죠? 4차 산업혁명도 잘 모르겠고 모빌리티 사회도 모르겠고 미디어 정보 권력도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말은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그리고 모빌리티 사회를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듣기는 좀 힘든 내용일 수는 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크게 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연 앞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모빌리티 사회, 4차 산업, 정보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과연 그런 게 도대체 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물질 재화와 같이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정보가 돈이 되나요? 옛날에는 돈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보혁명이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그냥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 이걸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컴퓨터 기술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관통하는 게 뭐냐? 바로 정보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있고 그 정보를 누가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 발전의 속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자원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그걸 대부분 돈이나 자원, 토지 이런 걸 물질 재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보 재화라고 합니다. 정보도 하나의 가치를 가진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 재화를 많이 가진 사람, 정보 재화를 많이 가진 국가가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과거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그렇죠? 말 그대로 서로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하는 정보가 이동이 됐습니다. 편지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이때죠. 그러던 것이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가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최첨단 기술이 등장하면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정보 환경에서 과연 우리 인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미래는 정보가 권력이 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왜? 과거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니면은 물리력을 가지고 경찰력을 가지고 이런 나라, 이런 사람이 권력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정보를 가진 사람,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 권력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권력 많이 들어봤죠?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야, 권력의 줄 잘 돼야 돼. 조그만 사회 집단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모임에서도 권력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권력을 영어로는 이제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이 파워가, 권력이라는 것이 아주 어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뜻이냐? 아주 쉽습니다. 의도한 결과를 얻는 능력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버트란트 러셀을 좀 어렵게 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내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힘이에요. 권력이라는 게. 그 파워입니다. 자, 내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힘.
이게 물리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힘이 세요. 싸움을 잘해요.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뭘로 해요? 돈으로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국가예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로 해요? 군사력, 힘으로 관철시키는 겁니다. 내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회와 사회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이게 다 통용이 됩니다. 하다못해 거대한 국가에서도 국가와 국가에서도 권력 관계가 존재해요. 그렇죠? 힘이 강한 강대국이 있고 힘이 약한 약소국이 있어요. 약소국은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강대국에 아부도 좀 해야 되고 비도 좀 맞춰줘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권력이에요.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과거의 봉건제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뭐예요? 직책이 더 높대거나 나보다 상급자이거나 이게 다 뭐예요? 결국엔 지위, 권력과 관계된 겁니다. 그 사람 나를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아,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 제출하세요. 만약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속된 말로. 예? 깨지고 1년마다 연봉 고가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봉이 깎이는 거죠. 이게 권력이에요.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 관철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가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어떤 게 주로 권력이었느냐? 과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원유 생산국이라든가 국가의 부가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중동의 국가들이 석유 자원량이 제일 많은 줄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원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실제로 원유로 뽑아 쓰기도 하고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그 원유가 발굴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왜요? 발굴을 안 해요. 아직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싼 값에 원유를 살 수 있으니까.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강대국이에요. 국가의 권력을 모두 다 누리고 있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봅시다. 기업에서는 어떤 게 권력이 돼요? 과거에는 기술, 뭐 특허, 예?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으면 땅이었습니다. 땅.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느냐. 예? 이게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특허, 기술 이게 중요한 권력이 됐습니다. 왜? 바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하이먼즈와 해리 팀슨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뉴 파워라고 합니다. 뉴 파워. 신 권력이에요. 이제는 권력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가 중요한데 정보는 어떨 때 힘을 가지느냐? 정보는 참 독특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 재화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축적을 해놓으면은 어딘가에 보관을 해놓으면 가치가 커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우리 보통 돈 벌면 땅에 묻어놓는다. 돈 벌면 또 어디다 넣어요? 은행에 넣는다 그러죠. 어디다?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게 가치가 커져요. 그런데 정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보는 한 곳에 모아놓고 파묻어 놓으면은 가치가 점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정보는 유통이 되었을 때 큰 힘을 발휘해요.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보면 정보는 유통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이동성, 정보가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동하느냐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이제 정보의 이동성, 정보의 모빌리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공간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중요한 서류 같은 거는 다 직접 인편으로 가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편 등기 제도가 이제 그 발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등기 우편으로 보냈죠. 누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택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 그러던 것이 요새 웬만한 공문서라든가 무슨 서류 같은 거 다 뭘로 보냅니까?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메일. 그렇죠? 이메일도 다 효력을 가집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매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정보가 주로 물질적으로 이동을 하고 온라인에서는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빌리티 사회에서 이동이 정말 이제 그 빨라지는 사회에서 왜 정보가 중요하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재화로서 지금은 취급을 받습니다. 한 가지 아주 쉬운 예를 들면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증권이나 뭐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부동산 뭐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사실 주식, 증권, 부동산 이건 다 뭐가 빨라야 돼요?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정보. 특히 주식, 증권 하시는 분은 아침마다 뭐 미국 증시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 오늘 뭐가 되겠구나 해가 투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의도의 증권가에서 증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낮과 밤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예 미국 증시 상황을 보고 아 지금 개장하자마자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 빨리 팔 건 어떻게 팔자, 빨리 살 건 어떻게 사자,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한국 증시가 이제 개장하면 쉽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전이 빨리 된다면 이제 앞으로 인류의 이동성은 물질적 이동성을 넘어서 정보의 이동성까지 더욱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사람이라든가 물건 이런 게 이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보와 자본이 이동을 합니다. 자본이 왜 이동을 하느냐? 예전에는 금괴라든가 달러라든가 뭐 유로화를 들고 가야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고 가나요? 은행에 송금하면 은행끼리 알아서 예? 아 우리 2,000달러 보낼 테니까 2,000달러 니네가 일단 먼저 지급해줘, 우리가 나중에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는 시대예요. 그다음에 실제 2,000달러가 가는지 오가는지는 정해진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의 기간 약정을 해놓고 실제로 니네 은행과 거래하니까 우리가 5,000불이 부족해 내놔, 그럼 그때 실물 5,000불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실제로 모든 은행도요. 실제 실물 화폐가 오고 가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정보가 오고 가는 겁니다. 자본도 이제는 정보로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증기선, 비행기, 제트 비행기는 점점 물질적 이동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질의 이동성 변화를 뛰어넘는 변화가 생겼다. 그게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이지 않는 정보가 신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사회에서의 정보재화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물질적 재화에 비해서 이른바 정보재화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물질 재화가 이동을 해야 돼요. 물질 재화가. 그래서 그게 인류의 진보를 이끌었습니다. 자, 우리 서양 문명의 일대 전환기가 있습니다. 서양 문명의 일대 전환기가 바로 1492년 언제냐?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신대륙은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지만 그 이전에 발견했죠. 사실은요. 그런데 신대륙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콜럼버스는 왜 이 신대륙에서 신대륙을 탐험을 하고 모험을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재미있어서? 모험가라서? 아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스페인, 당시의 여왕 이사벨 여왕이죠. 이사벨 여왕의 자금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배를 몰고서 갔어요. 이사벨 여왕에게 뭘 약속합니까? 나는 인도라는 땅을 보니까 거기에 말 그대로 황금산이 있대더라. 그 황금산을 가서 황금을 가져와가지고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배 좀 마련해주고 자금 좀 미리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인도로 알고 있었죠. 아메리카 대륙을요. 그리고 실제로 가가지고 원주민들에 보니까 실제로 금이 많았어요. 원주민이 값싼 의료품을 주고 금과 은을 받았어요. 왜 이게 서양의 큰 전환점이 되었느냐? 신대륙의 존재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대륙의 존재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던 또 다른 세상. 그 세상에서 금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금을 가져오면서 이제 유럽이 강대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금과 은, 신대륙에서 금과 은을 약탈하면서 강대국이 돼요. 실제로 보면은 식민지를 가장 많이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식민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처음에 세계 최고 강대국은 우리가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 이사벨 여왕입니다. 맞죠? 그때 금과 은을 가져왔어요. 남미 지역에 가가지고 금과 은을 약탈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대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죠.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을 다 하고 호주 대륙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인의 뒤를 이어서 강대국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엔 누가 강대국이 돼요? 미국이 강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뭘 가지고 강대국이 됐냐? 식민지가 없는데 달러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의 통용화폐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미국의 연방 페더럴에서 만들어 찍어내는 종이 쪼가리가 전 세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과거에는 금과 은 이렇게 지폐가 오고 가야지 강대국이 되는 시대예요. 강대국이 되는 시대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 정보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그 정보의 가치를 누가 더 빨리 발견하느냐,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통제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재화가 이동성이 사회와 인류의 이제 진보를 이끌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적인 특성, 이 네트워크적인 특성을 가진 미디어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었고, 과거에 정부가 지배하는 미디어에서 이제는 시장의 미디어, 이제는 개인의 미디어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개인의 미디어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모빌리티 사회에서 정보가 중요해졌는데 왜 정보가 중요해지냐? 인간의 지적 창조력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거 30년 전에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을 쭉 서열을 하면은 대부분 제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글로벌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을 쫙 서열을 해보면은 제조업이 하위를 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보통신 기술 내지는 정보재화를 다루는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도 정보통신과 연관된 제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창조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가 신속히 처리, 전달, 공급되고 소비되는 온라인 정보 모빌리티 사회가 급격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정보, 지식, 지혜의 사회로 이제는 간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거. 이게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몰라요. 하지만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지만 일단 가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인포메이션, 지식이 되는 거. 아니, 정보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가공을 거쳐서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거. 아, 이 돌에는 금 성분이 몇 퍼센트 정도 보유되어 있을 것 같다. 다이아몬드 성분이 몇 퍼센트 정도 보유될 것 같다. 이게 인포메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이 된 겁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한. 이 돌에는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함유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에는 다이아몬드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할 때부터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른바 지혜,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지혜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상식이 되는 겁니다. 상식.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처음에 모든 데이터나 인포메이션, 날리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인지 허위인지 몰라요. 다만 널리지, 지식의 단계가 되면서 이것이 사실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점점 중요한 사회, 단순히 그 거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재화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재화의 중요성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보재화 이동과 확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보혁명을 맨 처음 주목한 사람은 누구냐?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1980년에 썼습니다. 이 책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입니다. 그렇죠? 50년 전에 쓴 책. 이때 제3의 물결, 새로운 정보화의 물결이 앞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이 사람은 뭘 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라는 것이 개인에게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한 대 있을까 말까 할 정도. 실제로 개인용 컴퓨터는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미 정보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혁명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사실은 196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근원을 따지고 가면요. 왜? 인터넷이 1969년에 만들어졌어요. 무척 오래됐죠? 네, 인터넷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미국이 1993년, 한국이 1994년입니다. 근데 개발은 1969년에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혁명이 시작되었고, 이제 토플러가 얘기했었던 1980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보혁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보혁명도 좀 구분하려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4차 산업 한 번씩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혁명은 이 3차 산업혁명이에요. 1969년에 인터넷이 만들어낸 정보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증기기관과 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산업혁명은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에서 이제 증기기관이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이 되게 돼요. 그 뒤에 전기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런데 이제는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질 거라는 겁니다.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나노기술 뭐 다 아주 복잡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 각 분야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산업 하나로. 이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제품을 개인이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을 보면은 대표적인 스마트폰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인터넷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폰이잖아요. 폰이면 뭐예요? 전화도 돼요. 그렇죠? 전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그 헬스 기능 아시죠? 심장 박동수, 건강 기능 됩니다. 예?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시리. 예? 시리. 인공지능. 그렇죠. 비서 역할도 해줍니다. 비서 역할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밀접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이 장점을 너무 모르세요. 사실은. 여기 어떤 기능이냐? 인공지능의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당장 예전에 음악 들을 때는 뭘로 들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량 운전할 때 한 10년 전에 차량에 내비게이션 설치하셨죠? 지금 설치해요? 설치하지 않아요? 왜요? 어디로 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전자제품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내 원격 진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원격 진료가 되고 있어요. 원격 진료 해가지고 내가 심장 박동수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알람을 해줘요. 당신 심장 박동수가 이상한데 한번 체크해봐라.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 뭐 이상한 일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줘요.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미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정보가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왜? 정보를 알아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한 5-6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쓰면서도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기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써야 돼요. 근데 잘 안 써요, 사람들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난 잘 모르겠어. 인공지능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그 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정보예요. 그런데 이 정보가 편리성도 많아지고 인류의 사회생활을 정말 인간 생활을 아주 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너무 많아진 거예요. 홍수예요, 홍수. 이 홍수 속에서 이제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그리고 이 정보와 좋은 정보의 가치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잘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잘 활용해서 지식재산권이라든가 하나의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가지고 하나의 경제력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군사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권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날의 정보사회의 권력이 되고 있다.